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21세기에 대규모 전면전이 일어날까? 라는 안일한 생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자신들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만약 국경을 넘어온다면 그 다음은 곧장 자신들이라는 두려움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없이 분할되고 짓밟혀온 나라입니다.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두 강대국이 폴란드를 양분했고 그 결과 카틴숙 학살에서 수만 명의 장교와 지식인이 잔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바로 폴란드 땅에 세워졌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모두에게 당한 역사적 상흔은 폴란드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침략의 표적은 언제든 우리일 수 있다는 불안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폴란드는 군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 연설에서 한국산 K2 전차를 가리키며 우리는 이 전차가 더 필요하다. 100대, 200대가 아니라 1000대가 필요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000대라는 수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폴란드가 처한 안보 현실을 반영하는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금액은 약 30조 원 규모로 유럽 방산 역사에 유례없는 대형 계약이 됩니다. 현재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를 4.7% 이상 쓰고 있으며 목표치인 5%에 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굶어 죽더라도 무기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3년 만에 한국산 KEPL 전차와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등을 합쳐 430대가 넘는 기갑 장비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규모 무기를 들여온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드뭅니다. 왜 폴란드는 이렇게까지 기갑 전력에 집착할까요? 많은 이들이 드론 전쟁을 보며 탱크는 이제 쓸모없는 시대유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드론에 파괴된 일부 장면만 부각될 뿐 유럽의 넓은 평원에서 전면전을 수행하려면 여전히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같은 기갑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구매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을 위해 기갑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보유한 전차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국의 챌린저 전차는 200여 대,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300여 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도 400여 대 수준입니다. 이 세 나라의 전차를 모두 합쳐도 1000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혼자서 한국산 K2 전차를 1000대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사실상 유럽 대륙에서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위지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에 있습니다. 독일제 G000 자주포나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는 가격이 높고 납기가 지연되며 고장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발주 후 불과 1에서 2년 만에 인도되는 납품 속도는 유럽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 나아가 유럽 방산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생산 체계에 폴란드의 공업 기반을 결합해 동유럽 전체에 무기를 공급하는 합작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협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이 유럽의 안보 판도를 바꾸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급격한 군비 증강은 단순히 러시아의 위협 때문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수없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찢겨지고 지배당해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세 차례 분할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고 겨우 1918년에야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1년 뒤 독일과 소련이 비밀리에 맺은 협정에 따라 다시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악명 높은 카틴숲 학살이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의 명령으로 약 22,000명에 달하는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탄압이 아니라 장차 폴란드 사회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을 뿌리째 제거하려는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과거는 폴란드인들에게 러시아라는 존재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영원한 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게다가 2010년 카틴숲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던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 전원이 사망한 사건까지 겹쳤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이 여전히 존재하며 폴란드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의 역사는 폴란드가 오늘날 왜 이토록 무기를 집착적으로 늘리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오랜 앙금이 있었습니다. 과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시절, 민족주의 갈등과 학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곧장 폴란드라는 현실적 공포가 모든 역사적 감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무기는 확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KEPL 전차 180여 대,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등 총 400대가 넘는 기갑 장비를 인도받았습니다. 이 속도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불과 3년 만에 해치운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실전성입니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안보 환경 속에서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며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단순한 전시용 무기가 아니라 언제든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은 탈냉전 시기에 전쟁은 끝났다는 착각에 빠져 군수산업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방산 생태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무기를 증산하려 해도 최소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제로 유럽 각국의 전차 보유량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영국의 챌린저는 200여 대,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300여 대,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4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아리에테 전차는 총 200대가 존재하지만 현재 실전 배치 가능한 것은 50대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수리나 개량 작업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전력인 셈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현재 23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최신형은 아니지만 3세대 이상의 주력 전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폴란드가 신속한 납품을 원한다면 한국만큼 믿을 만한 파트너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미래를 건 안보 전략입니다. 1000대라는 전례 없는 전차 도입 계획은 단순한 숫자의 과시가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생존 시나리오의 일환입니다.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이 주저하는 동안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군비 증강은 단순한 무기 쇼핑이 아니라 지난 세기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적 위협이 빚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한국산 무기들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와 한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운명을 함께하는 안보 동맹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전차 도입에 목을 매는 이유를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쟁의 양상과 전략적 지형이 그들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론 전쟁의 확산을 보며 이제 탱크는 끝났다 고 섣불리 말하지만 이는 전장의 일부만 본 피상적 판단일 뿐입니다.
드론은 강력한 무기지만 전면전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무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의해 파괴된 장면은 언론에 크게 부각되었지만 실패한 드론 공격이나 요격된 장면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광활한 평원에서 전면전을 치르려면 여전히 중장비 기갑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같은 중화기는 보병의 생존과 돌파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EPL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차가 쓸모없다면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1000대나 주문하겠습니까? 그만큼 폴란드는 전차가 여전히 전장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보더라도 폴란드의 판단은 근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약 1만 1000대에 달하는 전차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화된 2세대 장비이지만 양적 우위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서부 전선으로 전차 물량을 밀어붙인다면 유럽 각국이 가진 200대, 300대 수준의 전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의 최적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K2는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복합 장갑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러시아의 T-72나 T-80, 심지어 T-90과도 대등하거나 우세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가격 또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신속한 납품이 가능합니다. 유럽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재가동하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이미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곧바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결합하면 폴란드는 사실상 독일, 프랑스에 필적하는 기갑 전력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독일의 G000, 미국의 팔라딘과 비교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 대비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납기도 빠르고 신뢰성도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K9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주변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폴란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K9을 도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정 무기가 널리 퍼지면 그것이 곧 표준이 되는데 지금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빠르게 표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는 곧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 수출을 넘어 국제 규격을 선도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현지 공장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고 이를 동유럽 전체로 수출하는 합작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수입국을 넘어 방산 수출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안정적인 유럽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도입 계획은 단순히 무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압도적인 물량을 견제하고 유럽의 새로운 군사균형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폴란드와 함께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에는 단순히 가성비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후 70년 넘게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자체 방산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은 매일같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고 그 결과 안정적인 대규모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탈냉전 시기 군비 축소에 몰두했던 유럽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속에 군수산업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각국은 병력 감축과 무기 도입 축소로 예산을 절감했고 방산 기업들은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거나 생산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전력 증강이 필요해졌지만 이미 방산 생태계가 무너진 탓에 단기간에 대규모 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새로 생산해 납품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됩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역시 주문량이 밀려있어 빠른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이미 1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고려할 때 폴란드가 긴급히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다국적 방산 프로젝트의 비효율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A400M 수송기 같은 사례만 봐도 개발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 체제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납기 준수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계약 체결 후 불과 1에서 2년 만에 인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속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조차 한국 조선업을 언급하며 미국은 구축함 한 척 건조에 7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2년 만에 완성한다 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산 능력은 전시에 더욱 빛을 발하며 폴란드가 긴급히 무기를 확보하려는 상황에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무기가 단순히 싸고 빠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K2 전차는 최신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주력 전차입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G000이나 미국 팔라딘과 동등하거나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천모 다연장 로켓 역시 미국의 HIMARS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 무기는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 납기 모두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과의 공동 생산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설치해 동유럽 전체의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 수입국에서 벗어나 동유럽 방산 허브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한국에게도 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유럽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폴란드의 대규모 도입은 주변국의 구매 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K9을 구매했습니다. 무기가 널리 퍼지면 그것이 곧 표준이 되는데 지금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빠르게 표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 방산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으며 성능 가격 납기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무기로 유럽 강대국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 거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내부 정치와 국제관계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서는 안 된다 고 압박했고 독일 역시 자국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밀려나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을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으며 독일과 프랑스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독일과 러시아에 의해 수없이 유린당한 기억, 프랑스가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경험은 폴란드의 선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전력 강화 수단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유럽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무기 시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강국들이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의 생산 능력 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빠른 속도로 공급하며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의 새로운 무기 공급자, 나아가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방산의 확장성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이는 곧 주변국들에도 파급됩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이미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도 K9 자주포를 채택했습니다. 무기가 한 지역에서 널리 퍼지면 그것이 곧 표준이 되듯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빠르게 표준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이 핵심을 이룹니다. K2는 러시아의 최신 전차와 맞설 수 있는 3.5세대 전차로 자동 장전 시스템과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베스트셀러 무기이며 천무는 장거리 다연장 로켓으로서 유럽 전장 환경에서도 탁월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 체계가 결합하면 폴란드는 단숨에 동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의 황금기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FA-50 경공격기를 태국과 필리핀, 폴란드 등에 수출하며 항공기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GPS 유도 활강 폭탄인 KGB 같은 정밀 무기도 실전에 활용되며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자국 내 방산 공급망을 재건하려 할 것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다소, 영국 BAE 시스템스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생산체계를 가동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회를 단순한 일시적 호황으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구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은 바로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시장에 한국이 강력하게 진입했고 이는 곧 유럽 전체 군사균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유럽 안보의 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도입 계획은 단순히 군사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무기 시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폴란드의 선택은 그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무기 공급자로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 유럽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적 효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합작을 통해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유럽 전역에 한국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폴란드를 유럽 방산의 새로운 허브로 변모시키는 전략입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은 유럽에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공동 생산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은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모두에 그 공백을 메워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양국 관계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방산 공급망을 재건하려 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메탈, 다소, BAE 시스템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미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의 기회를 단순한 일시적 호황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합작 모델 확산 등이 바로 그런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지 전차와 자주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A-50 전투기, KGB 유도 폭탄 같은 첨단 무기들도 점차 국제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전투기 같은 차세대 무기까지 성공적으로 수출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방산시장의 핵심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그 길목에서 결정적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의 확장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방산을 통해 유럽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곧 국가의 위상 자체를 높이는 일입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선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새 질서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아시아의 지역적 성공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폴란드는 생존을 위해 한국을 택했고 한국은 그 선택을 통해 세계 방산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